내년도 최저임금이 밤샘 진통 끝에 올해보다 2.9%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가장 낮은 인상률에 대해 노동계는 사실상 삭감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지만 경영계는 동결에 이르지 못한 게 유감이라는 반응입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한일 양국이 오늘 회의를 가졌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만남을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논하는 협의로 규정했지만 일본은 단순한 설명회로 규정하고 참석자도 과장급 2명으로 축소했습니다. 청와대는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 위반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한일 양국이 함께 유엔 등의 조사를 받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잘못이 없으면 일본은 사과는 물론 수출 규제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추가 경정 예산안 제출 78일 만에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커 진통이 예상됩니다. 여당은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예산 3천억 원도 포함시키자는 반면 한국당은 총선용 선심성 예산안이라며 재해 관련 예산 외에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해군 2함대 사령부가 부대 안 탄약고 인근까지 접근했던 거동 수상자를 허술하게 놓쳤습니다. 문제가 커지자 부대 장교가 죄 없는 병사에게 스스로 거동 수상자였다고 허위 신고를 시킨 사실까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제18회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오늘 저녁 광주에서 개막합니다. 역대 대회 가운데 가장 많은 194개 나라에서 선수와 임원 등 15,000여 명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에서는 모두 76개의 금메달을 놓고 각축전을 벌입니다. 네, 뉴스큐 2부 시작합니다. 일본 도쿄에 있는 경제산업성 회의실에서 열린 한일 양측의 첫 만남은 상당히 냉랭한 분위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민감한 사안이니까 냉랭한 분위기야 그렇다 치더라도 일본 측의 장소 선정과 기본적인 응대에서 한국에 대한 홀대가 강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한일 정부 실무자들이 만나는 도쿄 경제산업성 10층 회의실. 휑한 공간에 화이트보드와 테이블이 첫눈에 들어옵니다. 화이트보드 한가운데 A4 용지 2장에는 수출 관리에 대한 사무적 설명회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무적이란 말로 만남의 격을 낮추고 설명회라는 말로 각각의 입장만 전달하는 자리라고 못 박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 교섭에서부터 협의하자는 우리 정부에 대해 일본은 한국과 협의할 문제가 아니라며 이번 만남의 성격을 설명회로 고집해왔습니다. 수출 규제에 대해 한일 정부의 첫 만남이지만 테이블에는 이름표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테이블 바로 뒤 바닥에는 거무튀튀한 쓰레기가 여기저기 눈에 띕니다. 귀퉁이에는 한쪽으로 밀어놓은 의자와 접이식 책상들이 대충 정리돼 있습니다. 회의 시작을 기다리던 한국 취재진과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선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는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반팔 차림으로 먼저 사무실에 들어선 일본 경제산업성 과장 2명은 굳은 표정으로 벽만 응시했습니다. 정장 차림에 산업통상자원부 과장 2명이 2, 3분 뒤에 도착했지만 서로 악수하거나 인사말을 주고받지는 않았습니다. 회의 참석 인원과 성격, 취재진 공개 등 시작 전부터 사사건건 애를 먹인 일본 측은 장소 선정과 기본적인 응대에서조차 한국에 대한 홀대 의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열입니다. 앞서 오늘 오전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양국의 실무회의에 대해서 한국 측과 협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양국 회의에서 어떤 설명을 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어디까지나 사실 확인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의 수출관리 당국으로부터 이번 운영의 재검토에 대해 사실 확인을 요구받은 만큼 실무급에서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해 협의가 아니라 설명회라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네, 우리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의 이유로 일본이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정면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한일 양국의 제재 위반 여부를 조사하게 하자고 제안을 하면서 문제가 없을 경우 일본 측의 즉각적인 사과와 보복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김도원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한국의 수출 관리를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일본 인사들이 얘기를 계속 흘려왔는데 청와대가 여기에 대해서 반박에 나선 거죠? 그렇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인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정부 입장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김 차장은 최근 일본의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 없이 우리 정부의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 정부는 유엔 대북 제재 결의를 철저히 모범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차장은 한일 양국이 서로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문가 패널 등의 제재 위반 사례 조사를 의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일본은 수출 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김 차장은 일본의 제재 위반 사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도 우리 정부처럼 전략물자 수출 통제 체제를 투명하게 운영하는지 스스로 돌아보라는 비판입니다. 또 제재 위반 주장에 대해 일본은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아베 일본 총리는 한국이 대북 제재와 관련해 무역 관리를 제대로 안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고 주장했으며 이후 일본 정부 인사들은 비슷한 발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수출 규제 조치가 안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WTO 규범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가 국제조사라는 카드를 꺼낸 건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 이행에 문제가 없음은 물론 안보 우려 때문이라는 일본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강조하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미 공조에서 혹시라도 제기될 수 있는 미국의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발표로 국제조사를 공개 제안한 것이라면서 일본의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네, 그리고 방미 이틀째를 맞은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대미 외교전을 이어갔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미일 삼각공조를 강조하며 세 개 나라의 관계 강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싱턴 김희준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방미 중인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의 통상정책수장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만났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고 미국과 대응책을 모색했습니다. 두 나라 간에 잘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또 이제 저한테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한일 갈등 타개를 위해 한미일 고위급 협의를 추진 중인데 일본이 미온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하고 미국은 매우 적극적인데 지금 일본이 답이 없어서 좀 건설적인 방법을 찾는 게 좋은데 아직도 일본 쪽에서 답이 없네요. 김 차장은 앞서 믹 멀베인이 백악관 비서실장과 회동하고 상하원 의원들도 전방위 접촉했습니다. 미국의 중요한 동맹인 한일 양국이 문제를 원만하고 조속히 풀기를 바란다는 것이 미국 측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한미일 삼각공조를 강조했습니다. We're going to do everything we can to pursue ways to strengthen our relationships between and amongst all three countries, both publicly and behind the scenes. 원론적 입장이지만 한일 갈등에 적극 중재에 나서겠다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한편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국장도 마크 네퍼 동아태 부차관보를 만나고 한미 국장급 협의를 벌이며 일본 조치의 문제점을 적극 설명했습니다. 이제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그 심각성을 인식하게 됐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계속 악화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차장은 방미 사흘째에는 찰스 쿠퍼만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을 만나 통상 문제와 함께 북핵 공조 논의도 이어갑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일본이 이란을 포함해 북한과 가까운 국가에 대량 살상무기 물자를 미일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 의원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이 지난 2017년 핵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유도 전기로를 이란과 중국 등에 밀 수출한 사실을 일본 경시청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엔 대북 제재가 시작된 2006년 10월 이후 일본의 대량 살상무기 물자 부정 수출 사건은 모두 16건에 달한다며 단순 경고나 교육 등 행정 조치와는 구분되는 처벌받은 사례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하 의원은 일본의 불화수소와 대량 살상무기 물자 밀수출이 잇따라 밝혀지고 있다며 일본 언론은 더 이상 한일 양국을 이간질하지 말고 화합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맞서 정부가 수입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고순도 불화수소 공급 의사를 우리 측에 제안했습니다. 일본 무역 제한의 돌파구가 될지 주목되는데 다만 업계에서는 반도체에 사용할 만한 품질이 확보될지 의문이라는 반응입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고순도 불화수소는 일본의 무역 제재 조치에 대비해서 정부가 작성한 롱리스트의 1번 품목입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가장 아픈 품목인 불화수소에 대해 기업에 신호를 줘서 나름대로 준비했다고 설명했는데 러시아가 여기에 새로운 제안을 내놨습니다. 최근 외교 채널을 통해 러시아산 고순도 불화수소를 우리 기업에 공급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지난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대기업 총수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김영주 무역협회장은 러시아 정부가 한국 대사관을 통해 일본산보다 순도 높은 불화수소를 공급할 수 있다는 뜻을 전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정 국가의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특히 화학 분야에 있어서는 강점이 있는 러시아, 독일과의 협력 확대를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품질입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우리가 수입한 불화수소 가운데 일본산은 중국산보다도 비중은 작지만 반도체 생산에 쓰는 고순도 불화수소만 놓고 보면 일본산 비중이 압도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는 러시아산이 대안이 될지는 라인에 투입해봐야 알 수 있다면서 테스트에만 2-3개월이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도 고순도 불화수소에는 일본이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서 사용해본 적도 없는 러시아산의 품질이 어느 정도일지 의문이라는 입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입 규제 조치에 대한 단기 대책으로 수입처 다변화를 언급하고 러시아산 불화수소가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기업들은 여기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네,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등을 놓고 한일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저가 항공사인 코리아 익스프레스 에어가 지난달 시작한 일본 시마네현과 김포를 잇는 전세기 운항을 일시 중단한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시마네현은 2월 22일을 독도의 날로 정하고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억지 주장을 펼치는 행사를 진행해와 국내 여론에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곳입니다. NHK는 전세기와 소형 항공기 등을 운영하는 코리아 익스프레스 에어가 시마네현 이즈모 공항과 김포를 잇는 전세기 운항을 내일부터 25일까지 일시 중단한다고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조치가 지금보다 더 강해지면 오히려 중국의 경제력을 강화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이재영 원장은 세종시 국책연구단지에서 열린 현안 토론회에서 일본이 전망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이어 산업 경쟁력 역전에 대한 불안감에서 나온 모험주의적인 조치라며 한국과 일본의 신뢰는 물론 공동 번영의 원칙을 파괴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해군 부대 안에 거동이 수상한 사람이 나타났다가 도주를 했는데 아직 신원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해당 부대의 장교가 병사를 허위로 자수시켜 사건을 덮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국방부가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김세호 기자입니다. 지난 4일 밤 10시쯤 해군 2함대 사령부 안에서 행동이 수상해 보이는 사람이 탄약고 초소 근처까지 뛰어왔습니다. 초소 경계 근무자가 암호를 대라고 요구했더니 도로를 따라 곧바로 달아났습니다.
초병들은 이 인물이 당시 가방을 메고 랜턴을 들고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부대 CCTV로는 확인이 안 됐고 부대 울타리, 해상에서도 침투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해군은 부대 방호태세 1급을 발령하고 추적에 나섰지만 인물의 행방은 오리무중입니다. 해군은 외부로부터의 침투 흔적이 없어 대공 용의점은 없다며 내부자의 소행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황당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뒤인 이튿날 해군 사병 한 명이 자신이 한 일이라고 자수했는데 곧바로 허위로 드러난 겁니다. 이 병사는 조사에서 한 부대 장교가 누군가 나서주면 상황이 종결되고 편해질 것 같다며 허위 자수를 제의해 여기에 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등 25명을 해군 2함대로 파견해 철저한 진상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동해 경계 실패에 이어 부대 내 거동 수상자를 놓치고 허위 자수를 시켜 이를 덮으려 한 사실까지 드러나는 등 군의 기강 회의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정체불명의 거동 수상자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연관 장교가 부하 직원이 고생할까 봐 가짜 자수를 시키는 엉터리 같은 짓을 하다가 발각됐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상관은 아주 못난 사람이라며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거동 수상자가 수하에 불응을 했고 경계병은 근무 영역을 지키느라 도주자를 못 잡았다면서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함부로 말하는 것은 자제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10시 반쯤 강원도 고성군 거진 1, 2 해안가에서 북한 소형 목선이 발견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목선은 해안으로부터 30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해경에 의해 발견됐으며 북한 주민은 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은 발견 당시 목선이 이미 침수돼 있던 점 등으로 미뤄 일단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인상됐던 최저임금이 진통 끝에 한 자릿수로 결정됐습니다. 임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보다 240원, 2.9% 오른 수준입니다. 월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 월급으로 환산하면 179만 5,310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최저임금은 사용자 측에서 8,590원을, 근로자 측에서 8,880원을 최종 제시해 사용자 한 15표, 근로자 한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습니다. 경제사회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속도 조절과 그리고 방향 조절 같은 것들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그런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2.9%는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또 2010년 적용 최저임금 2.8% 인상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기도 합니다. 최저임금은 2018년에는 16.4%, 올해는 10.9%로 두 해 연속 두 자릿수로 인상됐습니다. 최저임금 한 자릿수 인상은 정부 여당에서 여러 차례 제기된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기 내 최저임금 1만 원을 실현한다는 현 정부의 공약은 사실상 지키기 어렵게 됐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다음 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네, 최저임금은 통상 직전 연도와 비교해서 인상률을 따집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번 정부 들어서 3년 동안 얼마나 오른 건지 3년씩 묶어서 인상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018년, 2019년도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랐다는 지적, 그리고 이번에 이른바 속도 조절론에 따라 2.9% 소폭 인상에 그친 점을 아울러서 최저임금이 많이 오른 건지 비교해 보려는 목적입니다. 분석 대상은 1992년 최저임금부터 이번에 결정된 2020년 최저임금까지입니다.
이번에 결정된 2020년도 최저임금 8,590원은 3년 전인 2017년도 최저임금에 비해 2,120원이 올랐습니다. 2017년도에는 6,470원이었고 이후 16.4%, 10.9%, 연이어 두 자릿수 인상률을 보였죠. 하지만 이번엔 2.9% 인상에 그쳤습니다. 그래도 3년 전인 2017년도와 비교하면 33% 인상이죠. 이처럼 3년씩 묶었을 때 30% 이상 오른 경우는 1992년 이후 이번까지 모두 13차례였습니다. 1992년 최저임금은 3년 전인 1989년 최저임금에 비해 54%나 올랐고 이듬해 1993년 최저임금도 1990년 대비 46% 높은 수준의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2000년대에도 이런 수준의 상승률은 이어졌습니다. 2002년 최저임금은 1999년 대비 38% 올랐고 이후에도 2008년까지 해마다 3년 단위로 묶으면 인상률은 30%였습니다. 이 밖에 다른 해에도 3년 단위로는 대부분 20% 이상 최저임금이 올랐습니다. 10%대에 그친 경우는 예외적이었는데요. 2000년 이른바 IMF 사태의 여파로 최저임금이 1997년에 비해 14%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그리고 역대 정부 중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이명박 정부 때는 3년 단위 인상률이 10%대였습니다. 이 시기는 금융위기의 여파도 없지 않았겠지만 정부의 억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랬던 것이 다시 인상률이 조금씩 오르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와 이듬해 결정된 최저임금에서 인상폭이 커졌습니다. 2015년과 비교했을 때 2018년 인상률은 35%, 2016년 대비 2019년 인상률은 41%였습니다. 최저임금 급등 논란으로 사회 갈등을 겪고 속도 조절 끝에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결정됐죠. 3년 전과 비교할 때 33% 인상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이러한 인상률은 과거와 비교할 때 특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여전히 최저임금이 높다는 일각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해 보입니다. 네, 3년간 얼마나 올랐는지 3년씩 묶어서 인상률을 비교해 본 건데 내년 최저임금 인상 2.9% 결정과 관련해선 노동계는 즉각 반발에 나섰고 반면에 경영계는 다소 아쉽지만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병환 기자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2.9% 인상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시급 10,000원이라는 최초 요구안에서 8,880원으로 요구안을 양보한 노동계는 이것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자 크게 반발했습니다. 한국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참사로 규정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지를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참담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굉장히 낮게 인상되었기 때문에 당초 대통령이 약속했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0,000원 실현은 사실상 깨졌고 더군다나 임기 내에 최저임금 10,000원을 달성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심의에 앞서 세종시에서 최저임금위원회를 장외 압박한 민주노총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폐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황 상황에서나 있을 법한 실질적인 최저임금 삭감이라며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아쉬운 수준이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로 결정된 최저임금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영세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한 동결을 이루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음식 숙박업 같은 경우에 한 43%가 최저임금을 지키고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불 능력을 무시한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이 어떻게 보면 경제에 굉장히 부작용을 주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으로 노정 간 갈등이 더욱 깊어지게 됐습니다. 특히 노동계가 최저임금 결정 체계 이원화와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투쟁에 적극 나설 예정이어서 노동당국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이 금액으로 임금을 올려야 하는 노동자가 최대 415만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137만에서 415만 명, 영향률은 8.6에서 20.7%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월급 환산 금액은 179만 5,31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보다 5만 160원 많습니다. 시급 기준인 최저임금의 월급 환산에는 유급 주휴 시간을 포함해 월 노동시간 209시간이 적용됐습니다. 네, 최저임금이 소폭 오른 데 대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이 됐다면서 환영의 입장을 보인 반면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동결이 최선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엇갈린 각 당 반응 국회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각 당 반응이 제각각이네요. 네, 우선 여당인 민주당은 이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노사의 성숙한 합의 정신이 돋보였다면서 호평을 냈습니다. 이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앞서 제기된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에 이 최저임금위원회가 결단을 보인 데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을 반겼습니다. 이 야당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이 자유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아무리 소폭 인상이라고 해도 이 지난 2년간 30% 가까이 올린 최저임금으로 고통받는 중소 영세기업과 이 소상공인의 하소연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바른미래당 김종화 대변인도 속도 조절에 들어간 건 다행이지만 이 동결에 이르지 못한 건 아쉽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 대변인은 속도 조절이 필요한 시점에 이 적정한 수준의 결정이었다며 야당 가운데는 유일한 환영 논평을 냈습니다. 이 반면 정의당은 2020년 최저임금 만원 달성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물거품이 됐다며 이 참담하기가 이를 데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이 국회에 출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3%가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적절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부터 국회가 추경안 심사에 들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정부가 제출한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본격적인 추경 심사에 들어간 건데요. 이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는 78일 만입니다. 오늘은 이낙연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종합 정책 질의에 들어갔었는데요. 이 회의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 부품 소재 지원 사업 예산이 이번 추경에 추가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안이 온전히 집행될 수 있길 바란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추경 사업은 하나하나가 절박한 수요를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기존 추경안에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까지 확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해찬 대표는 오늘 경기도 화성 반도체 소재 업체를 찾아 현장 최고비를 주재하고 연 1조 규모를 집중 투자해 수출 규제 품목 등을 자립화하고 올해 추경 3천억 원도 추가 배정하겠다는 방침을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주요 사업과 소요 예산을 규합 중인데 올 추경에 우선 3천억을 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반도체 국산화 발언이 단발성 이벤트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면서 주 52시간 근로제 등 각종 규제로 인한 경쟁력 약화 문제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깐깐한 검증을 통한 추경안 삭감을 벼르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이번 추경을 총선을 위한 선심성 예산이라고 규정하고 이 재해 관련 예산 2조 2천억 원을 뺀 나머지 추경은 안 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밝힌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관련 3천억 원 추가 편성 입장에 갑자기 돈을 지원하면 반도체 소재 개발이 되는 거냐며 지적을 했습니다. 국무위원들의 추경 심사 불참을 두고도 정부와 여당이 추경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고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당초 의도가 추경을 하고 싶었던 것인지 깐깐한 추경 심사를 하겠다는 야당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싶었던 것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여야의 날선 공방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는 오늘과 오는 15일 종합질의를 진행한 뒤 17일과 18일엔 예결위 소위위원회에서 추경 심사를 거쳐 19일엔 이를 전체 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 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걱정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관련 제도가 로또 효과를 노리는 부작용이 있다는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 지적에 최초 분양자의 막대한 차익을 준다는 걱정은 전매 제한을 더 길게 하는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역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할 때 최초 분양자가 이른바 로또였으면 상한제를 안 할 때 이익은 누가 가지고 가는 건지 의구심이 제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인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가 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현행 6살 미만에서 9월 25일부터 만 7살 미만 아동으로 확대돼 적용됩니다. 아동수당은 부모의 경제적인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이 되며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호자는 반드시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앱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성폭행 혐의를 받는 배우 강지환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저녁쯤 결정됩니다. 강 씨는 피해 여성들에게 상처를 줘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장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9일 긴급 체포된 뒤 사흘 만에 모습을 드러낸 강 씨.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아무 말 없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팬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여전히 혐의 부인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신문을 마친 뒤엔 떨리는 목소리로 피해 여성들에게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댓글들을 통해서 크나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겪게 해서 오빠로서 너무 미안합니다. 모든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강 씨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드라마 외주 스태프 2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땐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고 영장심사에선 범행을 인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자백하는 것도 아닌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객관적인 정황과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 여하에 따라서 범죄 소명 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사건 당시 정황 증거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강 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결과는 이르면 저녁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강 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던 사람들을 불러서 범행 경위 등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오늘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초복입니다. 점심으로 삼계탕 드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한편에서는 동물보호단체가 개 식용을 반대하며 집회를 열어 명함이 엇갈렸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방에 놓인 뚝배기마다 다리를 꼰 연개가 복날 진풍경을 드러냅니다. 식당은 삼계탕을 찾은 사람들로 입구부터 가득 차 앉을 자리조차 없습니다. 분주한 움직임에 손님에게 전해진 삼계탕. 이른 더위로 잃었던 기력을 되살린다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연인날도 먹기는 먹지만 그래도 오늘 좀 뜻깊은 날이기 때문에 삼계탕이 옛날서부터 또 좋다고 우리한테도 맞아요. 공사장 한편에 마련된 쉼터에는 빨갛게 잘 익은 수박이 차려졌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시원한 수박 한 입에 흘러내리던 땀도 멈추고 다시 일어나 일할 기운도 납니다. 하지만 초복이 달갑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개 도축과 개고기 유통을 반대하는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대구 칠성시장에 모였습니다. 개를 먹는 것은 잘못된 관습이라며 개고기를 유통하는 시장도 사라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버려야 될 문화와 계승해야 될 문화, 이거를 좀 분명히 구분해 주셔야 되고, 또한 이미 개들은 반려동물로서의 지위가 이미 많이 굳건하게 굳어져 가고 있어요. 삼계탕과 수박으로 더위를 이기는 익숙한 풍경, 또 개식용 반대를 외치는 목소리. 소서와 대서 사이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초복날, 우리 사회에 엇갈린 단면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쌍둥이 딸에게 시험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측이 항소심에서 거듭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 씨의 변호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현 씨가 문제지와 정답을 유출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처벌을 감수하겠지만 증거가 없는데도 처벌한다면 단지 현 씨 부녀가 숙명여고 교사와 학생이기 때문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쌍둥이 딸 역시 아버지와 공모해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4일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가 법정에서 과실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홍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큰 피해가 발생해 안타깝지만 피고인에게 책임을 지을 수 있는 과실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사건의 가습기 살균제는 유죄가 확정된 옥시 것과는 전혀 다르다며 제품과 피해 사이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이 진상을 규명하고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오늘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에만 맡겨진 구제 대책은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판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판정 근거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50억 원을 대출받고 홍콩으로 도주한 뒤 다시 필리핀으로 도망가려던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경찰청 외사수사관은 오늘 오전 2시 반 필리핀 세부 막탄 공항에서 인터폴 적색 수배 중이던 57살 조모 씨를 붙잡아 필리핀 당국과 공조해 국내로 압송했습니다. 조 씨는 공항 경찰단을 거쳐 사건 관할서인 서울 마포경찰서로 인계됐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투자회사를 운영하며 대부업체에서 양곡 구매 대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대출받은 뒤 홍콩으로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K리그에서 득점왕 경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득점왕 경쟁을 주도했던 전북의 김신욱과 서울의 페시치가 이적과 부상으로 이탈을 하면서 수원의 타가트 그리고 전북 문선민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재영 기자입니다. 수원 타가트는 10일 인천전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며 득점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후반 발등에 제대로 얹힌 멋진 슈팅으로 올 시즌 제일 먼저 10골 고지를 밟았습니다. 득점왕 후보 김신욱이 중국으로 이적하자마자 4개월 만에 멀티골을 터뜨린 겁니다. 호주 A리그 득점왕 출신인 타가트는 꾸준하게 득점을 추가하며 K리그 득점왕을 노리고 있습니다. 평균 2경기에 1골씩 득점을 추가하고 있는데 최근 5경기에선 5골을 몰아쳤습니다. 꾸준한 타가트와 달리 전북 문선민은 몰아치기 한 번으로 단숨에 득점왕 경쟁에 합류했습니다. 최근 대구전에서 프로 첫 해트트릭을 기록해 득점 선두 타가트를 2골 차로 쫓고 있습니다. 문선민은 전체 슈팅 중 골문으로 향한 유효 슈팅 비율이 63%일 정도로 정확한 슈팅이 강점입니다. 8골의 울산 주니어, 7골의 강원 김지현 등 득점 1위부터 8위까지 격차는 불과 3골입니다. 여기에 득점 선두를 달리다 부상으로 빠진 서울 페시치도 이르면 다음 달 초 복귀가 점쳐집니다. 팀 성적과도 직결되는 치열한 득점왕 레이스. 후반기 K리그의 흥미진진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네, 여성 스태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배우 강지환 씨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도주 우려가 있고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9일 밤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잠이 든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로 일관했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강 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사건 발생 전 술자리에 동석했던 사람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축구 대표팀 주전 공격수 황의조 선수가 프랑스 프로축구 1부 리그 보르도로 이적해 유럽 무대에 도전합니다.
황의조 에이전트는 YTN과 통화에서 보르도 구단과 계약 기간 4년에 이적료와 연봉 등 세부 조건에 대한 합의를 마쳤고 우리 시각으로 모레 오후 보르도 구단이 황의조의 영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봉은 180만 유로, 우리 돈 23억 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의조는 내일 소속팀 간바 오사카의 J리그 경기에서 고별전을 치른 뒤 프랑스로 이동해 메디컬 테스트를 받고 이적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발레리나 김주원이 이번에는 탱고에 도전합니다. 재즈 보컬리스트 웅산과 함께 탱고와 발레가 어우러진 실험적인 공연을 선보입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토슈즈를 신은 발레리나 김주원이 강렬한 탱고 선율에 맞춰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사람들이 탱고를 즐기기 위해 모이는 곳을 뜻하는 밀롱가를 배경으로 사랑과 이별 이야기를 그려낸 탱고 발레 공연입니다. 이민자들의 서름이나 한에서 출발한 음악이기도 하고 그래서 음악 안에 누군가의 인생이 담겨 있다. 어떤 그런 깊은 의미를 담아서 라이브 밴드의 탱고 음악과 재즈 보컬리스트 웅산의 목소리까지 영역을 넘나들며 관객들을 탱고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Es la historia de un amor como no hay otro igual. 한국의 대표 발레리나 김주원과 재즈 디바 웅산은 오랜 인연을 가지고 있지만 함께 무대에 서는 건 처음입니다. 몸을 더 표현하고 목소리로 연기로 또 이렇게 표현하고 하다 보니까 그 탱고라는 음악에 더 깊게 빠져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김주원은 예술 감독까지 맡아 무대 안팎에서 활약하며 공연을 이끌어갑니다. 다른 장르에 있는 예술가들의 에너지를 제가 그걸 느껴서 춤으로 표현이 되니까 사실 그냥 발레만 했을 때보다 더 많은 좀 이야기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제 몸에도. 이들은 우리의 한의 정서와도 통하는 탱고를 통해 사람들을 위로하는 무대를 선보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제가 탱고를 들으면서 받았던 위로나 그런 걸 관객분들도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서. YTN 이진입니다. 영화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이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스파이더맨은 어제 16만 6천여 명을 추가해 누적 관객 538만 2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실시간 예매율 1위를 달리고 있어 이번 주말 6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2위인 알라딘은 누적 관객 953만여 명으로 역시 이번 주말에 1,0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이 타이완에 22억 달러어치의 무기를 판매하기로 한 것에 대해 중국 국방부가 반대 성명을 내고 필요한 모든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오늘 대변인 명의의 담화에서 중국 군대는 미국의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에 강력한 불만과 반대를 표한다며 미국 측에 엄중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특히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고 중국의 핵심 이익과 국민 감정에 관한 일이라며 어떤 외부의 간섭도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콩 시민들의 이른바 송환법 반대 시위의 여파로 홍콩인의 본토 군 입대와 공직 진출을 허용하려던 중국 정부의 정책이 당분간 중단될 것 같다고 홍콩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은 현재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홍콩인을 인민해방군에 입대하도록 하거나 공직에 진출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한일 무역 당국 간의 만남을 취재하고 있는 일본 도쿄 특파원이 촬영해서 보내온 사진인데요. 네, 화이트보드에 붙어있는 A4 용지에 일본어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수출 관리에 관한 사무적 설명회. 단연 눈에 띄는 단어는 바로 사무적 설명회. 우리 정부는 협의로 임했지만 일본은 설명회로 규정을 하며 의미를 축소하고 여기에 국가 간 대화에서 기본 예의조차 갖추지 않아 현장에선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일본의 근거 없는 억지 논리에 또 이런 무례함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국제조사라는 카드를 꺼내들고 일본 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이번 주말 나들이길에는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내륙 지역에는 소나기가, 제주도에는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강수 지속 시간은 길지 않고 비의 양도 많진 않겠습니다. 다만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습도가 높아져서 불쾌지수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에 최고 40mm,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내륙에 5에서 20mm로 많진 않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9도, 광주 28도, 대구 29도, 부산 26도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에는 다시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화요일부터 목요일 사이 제주도와 남부 지역에는 장맛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부지방은 장맛비 대신 32도 안팎의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이번 주말 물놀이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강원도와 부산에 이어서 오늘은 남해의 설리해수욕장이, 내일은 전북의 부안해수욕장이 개장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셔서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